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7,000명을 넘어서 7,313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체를 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마스크 어떻게 구입 좀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마스크 구입 오부제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출생연도 끝자리 1, 6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수가 있는 건데, 평일 중 하루 또 주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3월 9일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분들 주 2매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라고요. 대리 구매 조건 역시 까다로워요. 약국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수급자 등에 한해서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층짜리 호텔이 2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코로나19 강제 격리 시설로 쓰이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붕괴하는 데 걸린 시간 2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격리 대상자 58명을 비롯해서 의료진 등 총 71명이 무너진 건물 내부에 갇혔고요.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는데 구조된 이들 중에서 10명이 숨졌고 3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여전히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매몰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빨리 나머지 실종자들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서울 백병원에서 환자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에 거주한다는 것을 숨기고 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고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함께 진료 기록과 CCTV를 확인해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요.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 예보도 나와 있죠.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 선이 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아주 포근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또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하지만 기운 내시자고요. 3월 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313명, 7,0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가 50명, 거기에다가 중증 환자가 60명, 36명은 위중하다,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는 신생아부터 임신부까지 코로나19 확정을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는 총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통째로 코호트 격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이 아파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무단 이탈을 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라는 것은요. 사실 이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내리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이 방역 당국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는 이 확진자들 때문에 좀 걱정되는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이런 네. 소식 들릴 때마다 더 걱정이죠. 맞습니다. 확진자가 아닌 우리도 외출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내가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건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불안하죠. 맞아요. 정말 그 시나 구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구체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 나이나 성별 정보보다 같은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었다. 근데 또 만약에 무단 이탈했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장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돌아다니면 혹시나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네. 그렇죠. 대구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도 자꾸 이런 소문이 듣기는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사실 이런 일은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안동에서 한 신천지 확진자가요, 27일 날 이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이 카페에 돌아가서 다시 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수십 명의 또 접촉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자가격리 하면서 본인이 집에서 답답할 수 있고 그리고 생업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살펴보고 싶겠죠. 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모두가 걱정하는 이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제한하고 스스로 삼가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침을 지키지 않은 확진자들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에게 일단은 돈보다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치킨을 판매한 신천지 신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서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는데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아들과 함께 치킨을 조리해 팔았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요, 이러한 사실을 인근 상인들의 제보로 뒤늦게 파악을 했고요. 관련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보해서 이 사실 다 알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전산에 대화가 잘 안 돼요. 잘 모르겠다 이러고 3일 연속 현장을 나갔습니다. 네, 이 자가격리 도중에 치킨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또 팔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이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네. 지금 그 코로나 3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와, 처벌이 1년 징역이고 벌금 1,000만 원이면 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이게 이제 상한의 기준인 거고요. 네. 대만에서는 31세 남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외출을 해가지고 또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4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 주거지로 돌아가거나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데 네. 거짓으로 주소를 제시를 했고 당국한테 아유. 그런 다음에 번화가도 가기도 하고 해변에 가기도 하고 클럽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자가격리자가 32,4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좀 더 삼가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먼저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러한 일탈이 지역사회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 땡땡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뭐 뭔가 알림 서비스 같은 거 아닐까요? 뭔가 전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요? 어플이에요, 어플. 앱 다운받자고 예. 봤어요. 어플리케이션.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나 보죠. 네네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플이란 건 알아요. 네, 바로 어플이고요. 이 자가격리자가 외출을 하면요, 바로 경보음이 울리는 앱. 어플 서비스입니다. 네. 이 어플은요, 지난 7일부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32,400여 명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위치 정보의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에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추적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예요? 네, 이 어플은요, GPS,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요,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러한 경보가 울리고 또 메시지도 뜹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을 해도 이 알림은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푸시 알람이 울리는데 어떤 알람이냐면요. 뭐 발열이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로 예, 아니요를 누르게 해서 스스로가 이거 진단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각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안 지키면 이런 어플까지 나왔겠습니까?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예방 관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서는 이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만약에 이탈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네. 또 이제 위치를 추적하고 수색하는 것도 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격리 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자택증 격리 장소로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은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까지도 이제 방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플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러면 자가격리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 한번 쭉 짚어볼까요? 네, 이건 제가 한번 퀴즈로 준비를 해서 퀴즈 시청자분들도 좋죠. 보시면서 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 퀴즈는요. 자가격리자는 집 앞에 있는 슈퍼,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짧게 5분이나 10분 정도를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이거는 없다. 저는 없다. 안 되지.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있다. 그러니까 짧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5분 그러니까 이내로는?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건 안 되지만 마트 가서 나 저 두부 하나 딱 계산 착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또 감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이신데요. 저는 괜찮다. 할 수 있다. 네. 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올 수 없습니다. 아, 다만 정말 네.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아. 진료 같은 게 필요할 때, 외출이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 오.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 지시에 따라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임의로 5분, 10분이 괜찮겠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네. 자가격리자는요, 가족이나 또는 동거인들과 계속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요? 가족도 그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뭔가 맞아요. 식사할 수 있는 걸 놓고 두고 간다고 간다고. 그랬어.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세모를 주고 싶은 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좀 떨어져서 얘기하면 이것도 되지 저도 않을까? 마스크 뭐 착용하고 대화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문을 두고 대화한다거나. 근데 문을 딱 열면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 문 열고 이만큼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X. 네, 정답은요? 아, 조금 매정한 말씀이지만 네. 원칙은 안 됩니다. 아, 대화가 안 역시. 되는데 네. 근데 또 부득이하게 대화를 하셔야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때는 대면하지 마시고 꼭 지켜주세요. 2m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뭐 이렇게 먼 산을 보시거나 뭐 창밖을 네. 보시면서 대화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처럼 방 문 앞에서 이제 식사도 따로 하셔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퀴즈도 볼까요? 네, 다음 퀴즈는요. 네. 밥을 먹을 때 쓰는 식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나 옷을 입을 때 쓰는 이게 빨래, 이런 거를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건 절대 없죠. 이것도 안 돼. 네. 아, 이건 될 것 같은데요? 끼를 가장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먹는 건 따로 먹고 설거지는 어차피 이렇게 물로 세척해 내가 나가는 거니까 빨래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이건 근데 가능할 것 같이 같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비말 감염인데. 네. 네? 이게 드시는 거면 다. 아니 먹는 거 따로 먹고 설거지는 같이 할 수 설거지는 있다. 네, 따로 남편이 하고 남편이 하는 거. 물로 씻는 거니까 뜨거운 물로 씻어버리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정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안 됩니다. 같이 안 되죠. 설거지나 빨래는 냉정하네. 안 되고요. 그래야 개인 되는구나. 침구류 같은 걸 개인 용품을 사용을 해야 네. 되고 같이 쓰다가는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네. 퀴즈 한번 볼까요? 다음은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가격리자는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할 때 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환기는 되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문을 열면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나만 아니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환기도 못 시키면. 그 그런가? 사람 환기해야 사정이지 되나? 뭐 네? 어떡하겠어요. 그럼 환기는 안 될 것 아니, 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기는 된다. 환기 된다? 환기는 그건 안 어떻게 된다? 해요? 환기는 됩니다. 오해. 하나를 못
맞춰서는 어떻게? 환기는 되는데 이제 문은 닫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시겠지만 손 씻기, 손 소독은 필수입니다. 네, 사실 자가격리라는 건요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네, 이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수칙들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세요. 네. 2주를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가격리한다는 게 힘드네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일부 잘 못하는 분들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네. 힘내십시오. 네. 이어서 다음 사건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관한 법적 분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16만 원의 코로나19 검사비를 아끼려고요. 자신이 이거다라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들었던 알겠어요. 것 같아요. 네. 감염자와 접촉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이지. 그런 것도 있고, 네. 자신이 뭐 그 공간에 있었다. 뭐 나는 이렇게. 거기 신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지. 거짓말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요.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국내에 있는 신천지 신도 전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관련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증상이 있다면은 빨리 선별진료소로 보내서 무료로 진단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무료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속인 다음에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는 이제 약간 차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 보건소에서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 같은데 신도라고 본인 자꾸 우기면서 자꾸 해달라고 한다. 신천지 교인들 우선으로 검사를 해주니까 네. 오죽하면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은데도 그때 이 시국에 그런 거짓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다 이러면 미리 먼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걸 또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가면서 지금 코로나19 검사할 때 무료 되는 게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요건들이, 알아. 네,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검사할 때 무료 대상이 되는 분들은요. 국내 신천지 신도 24만 명, 그리고 해외에 다녀왔는데 확진자의 증상이 있는 사람, 또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 또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신천지 신도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그 진단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료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일반 시민이 내가 신도다라고 이야기해서 무료 검사를 받았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 처벌은 특히 그 코로나 3법 개정안으로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천지 신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공무집행이 되었다. 이러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있었을 경우는 증상 의심이 있다 하면 1339번으로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 갖고 진단을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천지 신도가 24만 명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검사하면 검사 비용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만만치 않죠.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증상자로 분류된 이 신천지 13,000명의 신도의 진단 비용이요. 무려 지금 21억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2,600명의 이 치료 비용은 무려 134억 원인데 이것이 모두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많은 비용을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구상권을 신천지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구상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상권이라는 거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신 그것을 손해 발생을 해주고
전보를 해주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다시 청구하는 걸 구상권입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단에서 혹시나 방역 작업을 지금 잘못하게 했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구상권이 가능하고 그거는 지금 검토 중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가 만약에 그 신천지 신도들이 명단을 감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감염병을 확산시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필요한 그 비용을 먼저 지원을 했을 때 그 돈에 대해서는 신천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엔요. 이 코로나19 검사비 16만 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저는 그거예요. 이거를 했는데 내가 들어있는 보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지. 그렇구나. 저는 디스카운트 되나? 조금 할인되나? 할인될 수 있나? 그 방법이 있나? 네, 맞아, 비싸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사 16만 원이 이게 부담되거든요. 큰 돈이죠. 네. 맞나요, 보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실손보험이 되는지입니다. 이 특별한 의심 증상 같은 거는 없는데요. 괜히 막 목이 간지럽거나 이열이 나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검사비 16만 원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진짜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검사 받고 다 보험금 받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그렇게 주다 보면 또 어떡하나 또 그러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진짜. 실손보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받지 못해요. 실손보험 되려면 의사의 처방이나 병명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좀 못 믿겠어 이래 했을 때는 또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양성이 나왔을 때는요. 양성 자체가 국가가 다 부담을 해줘요. 굳이 실손보험을 할 필요도 없고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음성이든 양성이든 지금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질병진단비로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질병진단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확진 코드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죠. 맞아요. 어떠한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질병 진단비로서 받기는 어렵고요. 다만 만약에 내가 폐질환 특약 보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폐렴 이렇게 발병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험 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 생명보험에는 일반 사망도 있고 재해 사망도 있습니다. 일반 사망은 뭐 원인을 묻지 않고 이제 보험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일반 사망은 괜찮은데 과연 재해 사망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올해 1월부터 1급 감염병에 포함이 됐습니다. 재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해 특약이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일반 상환금, 재해 사망금 두 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손해보험으로 넘어가면 상해 사망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상해 사망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상해 사망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질병 사망 특약에 가입되신 분들이라면 코로나19 감염 이것도 질병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망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보험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됐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민원과 관련된 건데 뭐 어떤 걸까요? 민원? 뭐지? 민원?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증가하는 분노에 관련된 그거 아닌가? 왜 신천지는 그냥 해주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런 걸로 있을 수 있고. 민원이니까 뭐. 왜 저 사람 먼저 검사해주고 나는 뒤인 거야? 뭐 이런. 아파트 자체 뭐 그런 민원 아닐까? 아니면 뭐 마스크 관련 쓰레기 문제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뭐 이런 거? 네, 정답은요. 바로 층간 소음 문제. 이거 알겠어. 뭔지 알겠어. 네, 요즘에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다들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되고 학원들이 휴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마치 맞아. 집안이 이제 생활 공간이자 놀이터인 것만 이제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인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이제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은 층간소음 민원이 5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한 후 23일간의 민원은 963건으로 무려 77.3%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 많은데 이렇게 다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런 층간소음 문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층간소음이 아니고 집안소음인데요. 아이하고 집사람이 24시간 같이 맞아, 계속 싸우게 돼. 저희 계속 소리 집사람이 질러요. 네. 목청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리고 아이는 나가서 못 노니까 답답해서 자꾸 이 녀석이 집에서 줄넘기를 하려고 맞아, 그렇게 돼. 현관에서 뛰게 거리니까 되고. 그거 말리느라고. 그 에너지는 써야 되니까. 네. 아우.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윗집에 친해요 또. 굉장히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데 요즘에 부쩍 존재감이. 네, 이해합니다. 워낙 맞아요. 답답해서 그럴 걸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애 둘이니까 애들이 그 걷기만 해도 쿵쿵쿵거린단 말이에요. 뭐 자제를 시키고 있긴 하죠. 근데 신경 쓰여요. 요즘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이 다행히 남편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애들 좀 뛰지 이러면 아유 괜찮아 뛸 때지 뛰어놀아 이런데 요즘은 좀 뛰지 이러면 좀 심하더라고. 저녁만 좀 자제해줘 이러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과일도 좀 갖다 주게 되고 먹을 거로 계속 그냥 싸바싸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전체가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집에 있고 위에서 들리고 저희는 밑으로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는 상황이 아닌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연기가 안 된 사건들이 있어서 재판이나 뭐 수사 동석 같은 걸 하느라고 사실 집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진짜 시름시름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벌써 2주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2명이나 되다 보니까 막 뛰고 이럴까봐 TV를 아주 많이 틀어줍니다.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 문제로요. 이런 일도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 우픈 일입니다. 이제 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19로 이제 외출이 어려워진 이 중국의 마라토너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있던 테이블을 마루에 깔고 8m의 한 바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하루 종일 계속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이게? 계속 뛰는 거예요? 네. 야, 아니 아래층에 무슨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 너무 민폐 아니에요? 저거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를 두고 아니 이거 밑에 집은 어떻게 하란 거냐. 층간소음 굉장히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니 이 마라토너가 하는 말이 자기가 발을 앞쪽에 좀 힘을 둬서 살짝 뛰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분은 선수니까 요령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서로 간의 에티켓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집에서 마라톤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나왔지만 이런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뭐 법적인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이 무슨 범죄가 크게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음악을 완전히 크게 틀어놓거나 소음을 낸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범칙금 사안이에요.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뭐 소송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그 윗집에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울고 하는 소리 때문에 아랫집에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는데 윗집에서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딱 그걸 중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랫집에서도 이제 성이 나서 우버를 구입해가지고 위층으로 계속 소음을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윗집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조정으로 아주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참 예민하고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소음을 최대한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막 다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요. 네. 아래 집에 혹시 몰라서.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 분쟁 네. 가기 전에 뭐 기관이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이거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데시벨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해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웃 사이 센터, 층간소음 센터도 있고요. 또 1661에 2642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국가 정보 소음 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나중에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간 요즘에 뭐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의 정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건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겁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요즘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어떤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치료기간 중에 격리 수용되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답답함도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이분들의 동선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네. 이 땡땡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평가요? 이동 경로면은 내 사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오픈이 나오는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평가라죠? 뭐죠, 이거는? 어디 다녔나? 질적인 평가, 질적 평가, 뭐지? 네, 모르겠어요. 정답은요. 네. 바로 인성평가입니다. 인성? 네, 맞습니다. 아, 무슨 근데 저게 인성이에요? 어떻게 아니 어디 다녔는데 어떻게 인성이 평가가 되죠? 이게 사실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재난본부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분의 어떤 모든 동선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는 동선이 워낙 구체적이고 또 몇 날 몇 시에 이분이 어딜 다녔고 하다 보니까는 확진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분의 이 동선을 보고 아, 이분은 좀 이런 분이구나라는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네.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확진됐던 좀 슈퍼 감염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 시내의 성형외과, 네, 맞아요. 호텔 뭐 이런 데 갔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무슨 불륜남이 아니냐 이렇게 네티즌들이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인성평가. 이 사람 지금 다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네. 됐는데 문제는 정말 자신은 좀 잊혀진 존재로, 잊힌 존재로 살고 싶다면서 이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에 따라서 어디를 갔었다고 밝히는 건 모두를 위해서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생활을 가지고 억측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 악플, 뭐 불륜남인 이런 거 다른 거는 이건 인격 모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 뭐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그 하루에 뭐 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 이런 인격 모독이 있기도 했고 또 뭐 모텔 방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는 사생활을 또 막 낱낱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불륜남,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도서관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거 저촉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 다 하는 게. 모두가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동선을 공개해서 그 동선과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추가적인 감염을 또 막고 이럴 때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상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동선만으로 특정인을 뭐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처벌받죠. 만약에 댓글이 모욕이나 어떤 욕설 같은 게 된다 그러면 모욕죄 같은 걸로 성립이 되고요. 모욕죄. 근데 정보통신망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동 경로를 떠나서요. 확진자 역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인신 공격은 앞으로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만의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근데 가족들만의 시간이 더 많아지면 화목하고 막 오손도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길어지면 가족 간에 또 분쟁, 언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가족끼리 왜 이래 이 시간에 종교 문제로 다투는 그런 가족 간의 문제,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부부죠. 톰 크루즈와 케이트 홈즈 이 부부는요.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로 인해서 아내와 다툼이 잦았고요.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종교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또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도 보니까 남편 그 가족이 크리스찬이에요. 절실해요. 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닌 거. 그래서 본인도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쉬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종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난 사실 기독교가 아니다 얘기한 거죠.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네. 왜 종교를 속였느냐.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혼해라. 네. 그래서 이혼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아니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아니 근데 저도 주변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종교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가서 상담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성의 집안은 불교인데, 근데 이제 남성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주말에 우리는 예배를 하고 가족 모임을 하니 그때만 와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게. 이제 약혼까지 하고 나니 개종을 요구를 해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약혼을 파혼을 하고 예단비 돌려달라고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점점 그 종교 의식 참여 요구가 과도해지면서 도저히 이거는 혼인 생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갈등도 있지만 한 명이 배우자 중에 1명이 종교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경우도 많아요. 지나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종교로 인한 이혼 분쟁. 박수림 씨가 구체적인 예를 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종교로 인한 이혼 분쟁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때문에? 종교 때문에 땡땡을 잊은 아내입니다. 뭘 잊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내가 남편을 잊은 게 아닐까요? 머릿속에서 남편이 지워진 거예요. 종교 때문에. 가족. 그건 치매죠. 뭘까요? 가족이 치매죠. 종교 때문에. 한번 봐요. 뭐 보겠습니다. 종교 때문에 자녀? 자녀를 잊었어요? 자식까지 잊고 종교에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연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네네. 자, 사연을 꼭 꽁트로 엮어봤으니까 이번에도 제 남편이 되어주실 분들 누가 될지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긴장되십니까? 굉장히 긴장됩니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들 혼자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마 어디 갔어? 아들 하는 말, 엄마 종교 모임 갔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 하루 종일 굶었다는 아들. 냉장고 열어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집 곳곳 청소 안 돼 있습니다. 빨래 엉망입니다. 가관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종교 모임에 가는 아내, 남편은 참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종교 모임 때문에 애들 밥을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돼? 당신이 그리고도 애 엄마야? 화내야 되는데. 더 화내야 되는데. 너무 착해. 애는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이 챙겨주면 되잖아. 그리고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 불만이야. 종교에 빠진 이후로 엄마로서의 역할도 안 하려고 하는 아내. 남편은 과연 이혼만이 정답인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야, 이건 심하게 빠지셨네요. 심하게 빠지셨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까지 뒀었는데요. 아내가 출산 이후에 종교로 인해서 명절 차례나 뭐 제사 같은 거를 일절 참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불화가 계속 있었고 여기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요, 혼인 파탄에는 부인의 종교 활동을 배려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일단은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건 맞지만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인정하지 않고 더 원만하게 할 그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렇죠. 이것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종교 활동하는 건 좋죠. 근데 종교 활동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래서 모든 걸 팽개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글쎄, 그것도 잘하고, 가정도 잘하고, 이러면 남편이, 이렇게 될 것 너무 같은데. 좋죠. 네, 정답입니다. 그 종교 활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게 가정 생활을 해칠 정도의 수준인지 이걸 바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당신은 가정이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나야 교회야. 이제 이렇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네. 근데 그래요? 이 아내분은 교회를 일주일에 3번 가기는 했지만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아내도 동의하게 될 경우 이혼은 인용을 했지만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그 종교에 대한 자유를 무시했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봤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심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그런 판례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심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내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아니라 아침, 뭐 저녁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소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중심의 생활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이제 남편이 생활비하고 자녀들 학원비 내라고 이제 아내분 통장에다가 돈을 매달 입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까지 전부 다 그 헌금으로 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참다 못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 재판부에서는 그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서 이혼 소송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으로 인한 이혼 시에 그러면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또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청구를 위자료 청구를 부담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양육권 같은 경우도 원래 동거 의무가 있고 협조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딴 데 막 가버리고 이러니까 양육권, 친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닌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종교 아니어도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박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적인 거 제가 알아요. 쓰레기 분리 잘한다는 거 제가 아는데 밖에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스포츠 활동, 뭐 낚시고 조기 축구, 봉사활동까지 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꼼짝 안 하는 그런 남편들 보면 있어. 그건 진짜 화나더라고요. 밖에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그런 박변님 같은 그런 남편. 그게 최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 때문에 자녀를 잊은 아내 이 사연을 한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교회 땡땡땡땡을 헌금한 아내거든요. 이거는 뭐 힌트 좀 주세요. 규모가 돈의 규모가 있는 규모? 큰 돈이겠죠. 큰 돈? 목돈 아니면 전 재산. 돈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큰 돈 1,000만 원? 1,000만 원? 어우, 1,000만 원도 큽니다. 그죠? 그럼 500만 원? 할게. 그러다 밤 새겠습니다. 한번 그럼 자, 이번 볼게요. 사연도 한번 보죠. 네, 교회에 4천만 원을 헌금한 아내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너무 큰 돈인데요? 뭐 큰 돈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정도 돈은 있을 것 같은 박 변호사님께서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어느 날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갑자기 인출된 겁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그 4천만 원 이거 누지 애 이름이야? 이 큰 돈 다 어디 간 거야? 어디서 쓴 거야? 많이 놀라셨네. 그 4천만 원? 헌금했지. 뭐라고? 그 많은 돈을 다 헌금했다고? 당신 제정신이가? 제정신이지. 우리 가족 더 잘 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4천만 땡겨줘. 4천만 원 나 헌금했지. 뭐라고? 그게 뭐 어땠어?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없이 거액의 헌금을 한 아내.
심지어 어디서 돈은 그렇게 쓰는지 카드 빚에 사채까지 아이고. 졌다고 합니다. 와,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두 분이 실제 뭔지 얘기만 들어도 화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났어요. 네. 아니 정말 4천만 원이 믿기지 않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니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남편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거액을 불법 인출한 아이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했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인출해 헌금을 했고요. 네. 그 금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했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범죄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의 부부관계인 걸 떠나서 이건 법인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 행위고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네.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 거액의 돈을 받은 종교단체도 저는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거 뭐 한 12개월, 36개월 할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시불로 받은 거잖아요. 와, 이거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희가 싶은데. 생각했을 때는 아내가 낸 돈은 부부는 공동재산이잖아요. 당연히 좀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계좌가 누구 명의 계좌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이거를 꼭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 계좌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4천만 원의 금액을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를 넘는 범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계속 돈을 이제 생활비며 뭐며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를 모아와서 그 돈을 헌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미 남편은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혼을 앞두고 아내도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남편이랑 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주느니 나는 교회에 이걸 헌금하겠다. 이혼을 예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받을 돈을 교회에 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 속으로 좀 들어가 봐서 재용 아나운서나 아니면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실제로 이랬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친정으로 가세요. 가세요. 얼굴 안 보고 싶습니다. 이거요. 화가 나죠. 일단 일정 범위 내면 인정할 수가 있는데 4천만 원이면 누가 봐도 큰 돈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거액을 이렇게 종교단체 했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구를 떠나거라. 왜 있냐? 그 정도로? 왜 부인이 왜 있는데요? 의논 좀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못 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거액이긴 하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 그냥 막 혼자 결단으로 막 하면. 오 변호사님 같은 경우. 저는 일단 화가 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을 가정에도 헌금해라. 그래, 가정에 헌금해라. 근데 사실은 보통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발생하면요. 보통은 그 남편 명의의 계좌를 전부 다 아내가 다 압수하는 걸로 1차적으로는 그래도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아예 뭐 이제 통장에서 돈을 자기가 못 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가정에도 헌금을 해라. 그렇죠. 괜찮네요. 나에게도 해라. 네. 이거 좀 괜찮네요. 다음 사연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보시죠. 지금은 근데 남편 너무 뭐예요? 길어서 바로 남편, 볼게요. 교회에 가지 않아서 암에 걸렸다.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않아서 당신이 암에 걸렸다. 이런 말을 이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인데 사연 속으로 일단 갈 텐데 이번 남편은 죄송하지만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 얼마 전 암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 투병 중에 남편의 말에 큰 정신적 괴로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에 교회 가자고 그랬지. 내 말 안 들으니까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어머. 뭐? 내가 교회 안 가서 암에 걸렸다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사실 저희 부부는 아들 역시 암으로 잃었습니다. 저는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남편, 갑자기 어느 날부터 종교 모임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며 혼자서 교회를 다니더니 심지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가지 않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탄! 마귀! 무서워. 순간 놀랐어요. 너무 리얼했어요. 세상이 기가 막혀서 저를 돌봐줘야 할 남편이란 작자가 저한테 사탄, 마귀. 나를 돌보는 것보다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할까요? 큰일이네,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아니, 아이들한테 얘기. 뭐 사탄, 마귀 이런 거. 마귀예요? 그러게. 야.
이것도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2014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교회 가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등 폭언과 또 폭행도 일삼았고요. 아이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기도 했고, 또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했다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네, 남편이 이제 종교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했죠. 그리고 폭언까지 했고 배우자에 대한 아주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인용이 됐고요.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자료로는 2천만 원, 재산 분할로는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종교의 자유는 또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포함돼요. 무종교의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헌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권유를 하면서 폭언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도 판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강권한 경우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서 이혼을 인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사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 엄마예요, 아내가. 근데 그 남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라. 안 그래서 만약에 딸이 이제 여기서 떨어질 경우에는 그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압박감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제 재판상에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됐고 이혼이 인용됐습니다. 그럼 종교를 좀 이렇게 심하게 권해서 혼인이 파탄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이런 이혼 소송할 때 중요한 자료가 녹음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할 때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외국에는 위법인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녹음을 해야 되고요. 또 계좌 같은 것도 중요해요. 입금을 했던 헌금 입금했던 계좌 내역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진술까지 확인한다면 입증해서 소송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교 선택 역시도 가족이라고 해서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이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땡땡 못 지낸다는 아내. 뭘 못 지낼까요? 이거는 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못 지낸다는 거 보니까 뭐 제사? 제사 같죠? 예, 정답은? 그러면 그래도 일요일에만 못 지낸다는 건 다행이야. 제사를 아예 못 지낸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있죠. 그렇구나. 한번 볼게요. 제사 맞는지? 제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종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제 남편 역할, 다시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황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종교가 다릅니다. 남편 집안은 대대로 불교. 저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심지어 친정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설날 명절 일요일과 겹치자 결국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조상님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지 무엇이 중요? 무엇이 중요한데? 아니 우리 어머님 봐서라도 제사 좀 지내면 안 돼요? 좀 싸납게 민속식을 들어주세요. 너무 착해요. 한 걸음에 시댁에 달려오셨고 제사를 지내라는 시어머니와 그럴 수 없다는 친정어머니가 한바탕 싸움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책임도 중요하나 저의 종교적 신념도 중요합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더 이상 서로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떡해. 실제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1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남편은 불교 집안 출신이고 또 아내는 아버지가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부부는 지난 2007년에 일요일과 설날이 겹친 때 아주 크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사를 지내러 가자고 했고 며느리는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다시 절은 안 해도 되니까 인사나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며느리가 자기는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문제가 집안 문제까지 번져서 결국 남편은요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결혼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네.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이게 제사 참여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집안
다툼이 돼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그냥 갈라서라. 이혼 소송이 인용됐던 사건입니다. 그럼 아내하고 남편 중에 누구 잘못이 더 커요? 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다. 아내의 그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조율하고 이해해주지 않은 남편의 잘못도 있다라고 봐서 결국엔 둘 다 잘못이라고 봤어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날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다녀와서 그리고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요 정도로 같이 조율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남편은 계속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이렇게 나섰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아내가 매달 30만 원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제사들 많이 안 지내는데 예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 시절 이때는 제사 많이 지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집에 이제 그 종교 갈등이 있는 게 그 제사상이 있으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종교는 이렇게만 해요.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꼴을 못 보시면 절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단이 나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소송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제법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 아내에게 계속 절을 하라고 하고 제사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고 그때마다 절을 제대로 안 했네, 뭐 예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다가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결국에 그 제사를 잘 모시는 여성을 또다시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남편한테는 맞춰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에 승소하려면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없었는데 그 정도가 없었는데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심각하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좋은 집안에 시집 왔어. 그러길래 집안에 뭐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뭘 좋은 집안인가 했더니 제사를 안 지내요. 저희 집이. 종교가 있거든요. 카톨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 보면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일 끝나고 넘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시어머님도 아니야 나도 감사할 뿐이야.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저희가 이 종교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흔치 않은 예죠. 맞아요. 극단적인 예를 저희가 들어서 했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무슨 종교든지 너무 몰입해가지고 다른 걸 못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위안을 받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너무 맹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자동차 얘기 좀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너무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차 사기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 지금이 적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황기락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딱입니다. 신차를 사시기 아주 좋은 적기인데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개별 소비세가 아주 인하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요. 5%였는데 1.5%로 약 70%나 할인이 되고요. 최대 할인폭은 최대 143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하면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차 살 때 진짜 개별 소비세 이거 무시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신차 구입 트렌드가 요즘에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구매 시 이것 확인하라. 첫 번째는요. 뭘 확인할까요? 가족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한 자동차 업체의 신형차인데요. SUV입니다. 최초로 적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차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원래는 중형 SUV인데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대형 SUV만 2열 독립 시트, 이게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는데 여기에는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동급 최초로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열 시트의 각도가 원래는 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차는 이 각도도 조절이 돼서 좀 탑승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족 많은 운전자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희도 5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각각 자기 자리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런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 외관뿐이 아니고요. 내구성이라든지 실내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지 많이 따지게 돼요. 공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게 이제 차 구입할 때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이들 많은 집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세단입니다. 고급 세단이 갖출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비율을 자랑한다 이렇게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내부도 역시요 여백의미, 우리 한국적인 여백의미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여유로운 공간을 추구하면서도 이 조작계, 버튼 등의 배치를 최적화해서 운전자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요 간결하게 버튼을 배치한 것, 이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초보 운전자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 사용하기 편해야 돼. 복잡하면 뭐 이렇게 많으면 못해. 맞아요. 저도 초보 운전할 때 에어컨을 못 틀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한 디자인이었고요.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더 똑똑해진 첨단 기능입니다. 요즘에 기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첨단 운전자 시스템을 가진 신차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안녕 자동차, 나 좀 추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자동차가 알아서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내 목소리가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내 방향 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자동차. 이런 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는 신차들에는 대거 갖추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저 같으면 갱년기 즈음에 든 사람은 머리는 뜨겁고 마음이 차요. 그러면 나 추워 이러면 어떻게 해주지? 그러면 또 방법이 있지 않나요? 여기 시원하게, 여기 따뜻하게. 너무 멋지게 잘 나왔네요. 갱년기를 극복하세요. 더 화나. 사실 이런 기능들은요 주행의 안정성을 좀 위해서 이런 기능을 채택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실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버튼 찾고 누르다가 자칫하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기능 때문에 주행 중에 이제 사용자가 별도로 이제 다이얼을 만지지 않아도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으로 자동차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는 전방 주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만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똑똑한 기능으로 커버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 추워했을 때 더운 바람 나오는 거 말고 그 외에 기능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작동 외에도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날씨 확인이라던가 아니면 조명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스마트폰을 자동차 블루투스랑 연동해서 쓰잖아요.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거나 또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루프를 개방하는데 이제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목소리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옛날 영화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키트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전격 제트 작전. 키트가 막 오잖아요. 참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게 구현된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기름값을 아끼는 연비. 중요하지. 이건 또 어떤 자동차예요? 네, 요즘에 이 경제성을 생각해서 연비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게 연비가 정말 훌륭한 소형 SUV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즘 인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을 좀 경량화해서 연료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로 끌어올렸고요. 이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7km예요. 이거는 정말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춰서 요즘에 이제 저탄소, 이제 친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 정말 똑똑한 소비자들은 환경까지 또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값도 아끼고 환경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뻥이었다고. 그렇죠. 저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신차들 보면은 이제 버튼 기능이 다 음성 인식 기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혼자서 장거리 주행할 때 심심하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뭐 오른쪽으로 어쩌고 뭐 얘기하고 알았어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가면서 차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됐다. 야, 참 신기한 차들 많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게 개그맨 이동엽 씨가 내비게이션 처음 작동할 때 막 말로 했었대요. 종로 가자고. 그랬더니 네, 끄겠습니다. 꺼버리더래요. 종료해달라고. 종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종료했대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 사람들 발음 연습까지 시키겠어요. 맞아요. 아카데미야, 완전. 다 발음이 너무 좋아지면 아나운서는 뭐 하고 사나? 큰일 났어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마스크 구입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주민등록상의 내 출생연도 끝자리 1번, 6번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주에 2개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야 되겠네요. 저도요. 가셔야 되죠. 같이 가시죠. 네. 자,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